김건희 씨 1심 선고 후에 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인성 부장의 재판을 내가 꽤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3년 8개월, 3년 9개월째인데 오래 했죠. 과거 행적들이 레퍼런스로 내 머릿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건희를 이렇게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과거 사건들이 어땠는지 내가 봤어. 그랬더니 내가 직접 취재했던 사건이 큰 사건이 3개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민주당 돈봉투 사건. 동봉투 사건. 두 번째 장영화 변호사 사건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의 20억 조폭 연루설 그걸 폭로했던 장영화 변호사의 명예훼손 사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조폭에 연관돼 있다. 연관돼 있다고 폭로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그걸로 해서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무슨 혼외자로 인해서 부부싸움을 해서 낙상 사고가 났고 이 대통령이 무슨 안동의 어린 시절에 소년원 갔다 왔는데 뭐 성폭행을 이런 낭설을 퍼뜨린 내용이 그게 다 1심을 누가 맡았냐? 우인성. 근데 내가 그때는 개별 사건들을 봤을 때는 내가 다 욕하면서 썼는데 따로 판단했는데 막상 이걸 종합해서 보니까 야 우인성 이런 사람이었네 라는 게 결이 나와.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서초골에 박혀있다고 말하는 게 서초골에 돈 많은 판사 출신에 서울대 나와가지고 서초동에 입성해서 판사 되고 내려다보고 그 이제 주변에 대치동 이 주변 사람들밖에 없는 그 공화국에 살다가 스카이캐슬에 살다가 그 자연스럽게 그러면 뭐가 돼요? 그냥 국힘의 정치적 성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민주당 그냥 싫어. 이재명 싫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판결문 속에 자기는 형무등급과 충무리부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기가 막 드러내. 그 사건들이 이것만 있냐? 서울대 전국 수석했다고 그 막 자기 애인 죽인 그 사건. 그것도 우인성 부장이에요. 최근에 노모 형제 셋 중에 둘이 큰형과 둘째가 94세 노모를 양말로 물려서 죽인 사건도 있었어요. 유산 때문에. 그것도 우인성이야. 그건 선고가 어떻게 나오나요? 그거 집행유예 나왔어요. 노모가 강남의 유명한 이제 부자인데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셋째 아들이 되게 잘 봉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유산을 물려주는데 큰애와 둘째한테 100억씩 물려줬어요. 100억씩이요? 그 정도로 재산이 많아. 한 1000억대 재산 간가 봐요. 100억씩 물려줬는데 막내한테 이제 몰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94세의 노모를 어떻게 했냐? 협박하고 양말을 물려가지고 죽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 집행유예를 줬어. 왜? 직접적인 원인이 죽음의 원인이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않는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나도 좀 다른.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상식에 있는 사람들이 돈 많고 권력 있고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 보수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자유롭고. 그렇지. 그리고 민주당 쪽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촘촘하고 칼같이 막 얘기해. 그래서 돈봉투 사건? 이게 재밌는 게 내가 이걸 어떤 분석 기사를 썼냐면요. 돈봉투 사건 300만 원 이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건이에요. 그 300만 원 그거에 대한 실체가 명징하지 않아요. 돈봉투가 들어온 건 맞는데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 명징하지 않아요. 이정근이라는 그 알선수재로 10억으로 다른 사건을 받고 있던 사람이 자기 플리바게닝 하려고 자기 형량 조절하려고 검찰 수사받다가 자기의 그 정보 핸드폰을 어디 저기 숨겨놨던 거를 검찰한테 임의 제공했다는 막 말을 하면서 그 돈봉투 사건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핸드폰 속에 3만 개의 음성 파일이 있었는데 임적은 무슨 파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검사들이 쫙 짜려보니까 거기에 돈봉투가 있는데 여기서 출발한 사건이에요. 이거 위법 수집입니다. 증거가. 원래 압수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압수하더라도 압수물 그 내용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통해서 임의로 추출해가지고 사건을 만든 게 돈봉투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이름 들어간 사람 중에 허종식이라는 현역 의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했냐? 전부 다 유죄 때렸어요. 근데 내가 자꾸 이 말을 왜 하냐면요. 형무 등급, 추물, 이불향이라고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뭐냐? 무죄 추정 원칙. 그렇죠. 무죄. 내가 심증은 가지만 기본적으로 이 피고인에 대해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최대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보겠다는 게 바로 이 무죄 추정 원칙입니다. 근데 국힘 쪽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그렇게 봐. 근데 민주당 쪽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날카로워. 한없이 촘촘해. 그래서 유죄 나왔는데 결국에는 위법 수집 증거 이거 우인성 부장 사건에서 계속 나왔어요. 시작할 때부터 나왔어요.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들여다보지도 않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혹시 선고가 몇 년 나왔나요? 집행유예 나왔어요. 다. 근데 집행유예 나오면 현역 의원들 다 어떻게 돼요? 상실이죠. 상실이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
집행유예가 실형이잖아요. 집행유예가 됐든 뭐가 됐든 유죄 실형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봐? 이미 민주당이 갖는 정치적 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걸로 인해서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전달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그치 그렇기도 하고 돈이 이게 전달된 명징한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밝히질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항소심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다 무죄예요. 그리고 그 장영하 변호사 이 대통령 관련해서 20억 조폭 연루서를 폭로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조폭 막 사진 막 인스타에 올려놓고 했던 거 말도 안 된다고 그 당시에 얘기했는데 허위 사실인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무죄. 아, 그 조폭을 퍼뜨렸던 사람이 그 장영환 사실을 변호사가 정확하게 모르고 얘기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인지 몰랐다. 이게 야. 그러면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20억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허위 사실인지 몰랐다고 그걸 무죄 준 거예요. 누가? 우인성 부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항소심 가서 유죄로 유죄. 바뀌었어요. 강용석, 김세희 어떻게 됐어요? 강용석, 김세희 벌금형 받았어요. 김혜경 여사랑 이재명 당시에 이제 후보였죠. 이게 왜 그렇죠. 중요하냐면 그 시점이 윤석열이랑 붙었을 때예요. 그때 대선 22년, 준비할 대선 때죠. 직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선생님들 다 기억하겠지만 구독자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무슨 이재명 소년원설 맞아요. 그때 엄청 다 돌아다녔어요. 그게 누가 만들었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다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혼외자 얘기도 막 했었잖아요. 그게 다 그때야.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야, 근데 그거 다 어떻게 했습니까? 벌금형 받았어.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영향을 끼쳤는데 이거 나중에 다 유죄로 다 바뀌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제가 오늘 선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만 보면 다시 당연히 열받기는 하지만 그래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민주당 사건과 지금 국민의힘 사건을 나눠서 이렇게 보니까 성향 자체가 정치적인 판사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결과만 놓고 보면 결과만 놓고 보면 보면은 지극히 국민의힘 인사들 김건희를 필두로 한 국민의힘 인사들에게는 지극히 자애로워요.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결 자체가 계속 엄하게 하는 스탠스로 보인다던가 아니면 계속 형량을 낮게 주는 성향을 보이는 판사라고 하면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진 판사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그룹에는 엄하게 하고 어떤 그룹에는 엄하게 안 하는 걸 보면 웃기죠. 뭐 여기까지만 그게 하겠습니다. 어이없다는 거예요. 어이가 그리고 없네요. 지금 이제 윤석열의 경로 사건 박정훈이 말한 걸로 공소사실 완성된 거 아니요? 라고 말해.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왜 공소장부터가 잘못했는데 그렇지. 이거 공소기각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청으로 그러면 네. 우리 걱정되잖아요. 걱정되죠. 그럼 이대로 보면 걱정되고 있을 거야? 아니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진짜 이거 하면서 진짜 기다리기만 해야 되나? 근데 그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 뭘 해야 우리 돼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자잖아.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뭐예요? 직접 들어가서 보죠 그 현장을. 보고 쓰고 알려야 돼요. 그리고 이 기자들이 수십 명이 들어가도 연합뉴스 거 그대로 보고 베껴요. 참 진짜 한심스러운데 보고 베껴. 이런 내용을 몰라. 근데 박정훈의 공소사실이 박정훈의 워딩으로 완성된 거라는 발언 있잖아요. 네. 왜 이 기사가 댓글이 3,000개가 달렸어? 이런 것들을 우인성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벌이는지 적확하게 그날 바로바로 알리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딴짓 못하게 이상한 짓 못하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이게 공적인 겁니다. 우리들의 보도가 공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러면 저희는 더 열심히 방법이 현장에 없어요. 가서 그렇게 해야 돼. 이 나머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여론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뭐 운동할 거예요? 가가지고 우인성 뭐 자르라고 할 거야? 그럴 수 없으니까 이런 행위들을 벌이고 있다. 그대가 지금 우리 강 기자가 예. 강 기자님이 지금 그 내란 재판 들어가지고 기계원이 이상한 거 했다는 걸 계속 알렸잖아요. 그렇죠.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했었죠 국회. 그런 거예요. 청문회 가서. 그런 거예요. 그걸 계속 꾸준히 봐오고 다만 이제 어마이뉴스 저희 회사는 내가 속한 매체는 좋은 게 어마이뉴스는 기자들이 뜻을 세우면 하겠다고 하면 하라고 해. 그것도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쉽지 레거시 않아요. 미디어에서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오마이뉴스는 참 내가 우리 회사지만 그거 참 예. 좋아요. 그러니까 레거시 이게 법조기자단이 42개사밖에 없어요. 예. 알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문턱이 높아. 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턱이 높은 게 법조기자단이에요. 맞아요. 국회 대통령보다 법조가 더 어려워. 법조기자단이 훨씬 문턱이 높아요. 근데 맞아요. 거기에 오마이뉴스가 포함돼 있어요. 나는 되게 고마워 선배들한테. 거기에 우리 선배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인터넷 매체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말들 많았는데요. 근데 이제는 오마이뉴스가 거기에 속해서 내가 여기에 속한 채로 나도 기자단 없애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한편으로는 그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거기서 기자단에 속해 있으니까 난 이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 역할을 나는 오마이뉴스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